최근 대한민국 국방부의 순회부를 뒤흔든 충격적인 현상이 목도되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는 워싱턴의 기류와 상반되게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는 한국 전역증 재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전역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의 발단은 다름 아닌 주한미군 출신이었던 한 미국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서막을 지금부터 상세히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는 에단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아담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피닉스의 겨울은 텍사스만큼이나 온화하지만 이따금 한국 평택기지에서의 차가운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개점하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이 작은 공간은 제 삶의 모든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8개의 테이블과 3명의 직원, 그리고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드는 음식들. 규모는 작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일같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고 메뉴판을 전달하고 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는 평범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손님들 사이에서 아시아계 얼굴을 발견할 때면 문득 22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주방에서 더 많은 정성을 쏟아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03년 겨울, 주한미군으로 평택기지에서 복무하던 23세 텍사스 출신 미군이었던 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는 22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 친구들의 목소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인근의 항공지원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군 기지가 훨씬 커졌다고 들었지만 그 시절의 평택은 논과 밭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과 같았습니다. 그 낯선 풍경 속의 기지는 저에게 또 다른 세상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어, 음식, 풍경 모든 것이 달랐던 한국에서의 군 복무는 낯설m 그 자체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고향 텍사스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지 철조망을 흔드는 매서운 겨울밤 바람은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른 미군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겠지만 군인들은 그러한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제가 주한미군 시절 입었던 군복, 평택 기지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작은 김치찌개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작은 사진첩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사진 속 제 표정은 어색하지만 웃고 있는데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한국인 손님들이 식당을 찾을 때면 비록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그들의 억양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은.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한국인 청년에게 어떻게 제 식당을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피닉스 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한국 커뮤니티에서 제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맺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2003년 그 겨울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까지 알려지게 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 낯선 한국 땅에서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최미경 아주머니의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벌써 22년이 경과됐지만 그 맛과 온기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당 벽에 걸린 작은 안내판에는 한국 전역증 소지자는 10%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 작은 문구가 제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중 이야기이고 우선 그 시작점인 2003년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 한국의 겨울은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추위보다 매서웠습니다. 텍사스에서 성장한 저에게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선사했습니다. 평택 항공지원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오직 임무를 수행하고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에게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기지 주변은 논과 밭으로 가득했으며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의 풍경은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과도 달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식당, 체육관, 숙소, 업무 공간 등
기지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첫 외출이 허락되었을 때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은 기지 앞 상계에 위치한 술집으로 향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마을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늘은 어둠에 잠겨가고 기온은 더욱 하락했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허기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동네 식당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은 없었으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저를 강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김치와 된장의 낯선 향기는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저를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뒤돌아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어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5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 최미경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서툰 영어로 "미군 배고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게 내부를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 전쟁 시절로 보이는 미군과 한국인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에 찌개 한 그릇과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을 함께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아주머니는 숟가락을 건네며 "김치찌개 많이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맛본 김치찌개의 매운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날 정도였으나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점차 그 맛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온몸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첫 손님, 공짜예요. 다음에 또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도 김치찌개의 맛과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오랫동안 입안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타국에서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온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틈이 날 때마다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작으로 된장찌개, 비빔밥, 심지어는 매운 낙지볶음까지 점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늘 제게 새로운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이었지만 곧 한국 음식에 대한 즐거움과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동네 식당과 김치찌개 아주머니는 제 한국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곳을 찾아갔고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답답했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성함은 최미경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름을 여쭈었을 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머니를 미경 아주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어색한 발음 때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습니다. 예단, "오늘은 뭐 먹을래요?" 이제는 메뉴판 없이도 대화로 주문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지 내 다른 미군들은 제가 현지 식당에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로 기지 내 식당이나 미국식 패스트푸드점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깊이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미경 아주머니가 갑자기 "애단 군인 힘들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우리 아들도 군대 갔어요. 강원도가 춥다고 전화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모든 젊은 남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자원입대 시스템인 미국과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재준이 애단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라며 아들 재준이의 군 생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는 재준이의 이야기에 저는 한국 군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 한국인 카투사 병사들에게도 군 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한국인들의 강인한 애국심과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아주머니는 저를 마을 축제에 초대하셨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한국 전통 축제의 진과 꽹과리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다양한 먹거리 부스들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통술인 막걸리를 마셨는데 독특하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애단 한국 좋아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좋아요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낯설음은 이미 친숙함과 따뜻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기지에서는 한미 친선 행사가 열렸고 저는 미경 아주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결국 참석하셨고 손수 만든 김치와 여러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미군들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낯설어 했지만 곧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아주머니는 애단 군인 친구들 많네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작은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 기간이 곧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경 아주머니에게 알렸을 때 아주머니의 눈에 슬픔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애단 다시 와요. 한국에 김치찌개 더 맛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었으며 한국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 작은 식당과 김치찌개 한 그릇의 추억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텍사스에 계신 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시기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미경 아주머니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고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더니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찌개 한 그릇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먹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 빨리 나으라고 하는 특별한 찌개예요. 소고기와 여러 약재가 들어간 그 찌개는 고기가 부드럽게 익었고 국물은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먹자마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과 함께 어머니의 손길 같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재준이 아플 때마다 해주던 거예요. 애단 어머니도 빨리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제대를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제대 신청이 승인되었고 저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의 식당을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아주머니는 제 손에 직접 만든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담긴 작은 상자를 쥐어주셨습니다. 애단 어머니께 드려요. 한국 음식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언젠가 꼭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조금 드렸더니 맛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 식당 아주머니가 참 좋은 분이구나. 언젠가 내가 만든 애플파이로 답례해야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하신 후 저는 직업을 구해야 했고 군 경력을 살려 보안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식사 시간과 음식으로 전해지는 마음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닉스 외곽에서 작은 미국식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군 복무 중일 때도 혼자 식당을 꾸려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어머니는 조심스레 애단 이제 내가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구나. 팔까 생각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운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당을 이어받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군 복무 전에는 요리에 관심이 없던 제가 갑자기 식당 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기쁘게 지켜보겠다며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작은 미국식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메뉴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점차 한국에서 배운 맛과 기술을 어머니의 레시피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소스는 뭔가 다른데 비밀 재료라도 있는 거야. 사실 그 비밀은 한국 고추장이었습니다. 한국 식품점을 찾아다니며 구한 재료들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저의 요리 방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제 식당은 피닉스에서 작지만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에서 은퇴하셨지만 가끔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안고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추운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을 무렵 3명의 젊은 아시아인 청년들, 한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피닉스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고 식당이 문 닫을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허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고 주문을 받으면서 문득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청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식당 주인을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22년 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던 시간, 미경 아주머니와 나누었던 대화 등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주한 미군이셨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민준이라는 청년은 더욱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의 제 경험, 특히 김치찌개와 아주머니와의 인연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랜만에 한국어로 대화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청년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제가 계산서를 건네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 전역증도 할인되나요? 그 질문은 제게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약간 민망한 듯 웃으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군대 할인을 해주는 가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 커뮤니티에서 들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할인 정책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가방에서 꺼낸 초록색 플라스틱 카드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진과 군번, 소속 부대가 적힌 한국 군대 전역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미경 아주머니의 아들 재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강원도에서 추위를 견디며 복무하던 청년, 그리고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그 헌신적인 사실. 저는 오늘은 할인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고 세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계속 그 전역증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카투사 병사들, 그들의 군 생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의무감과 헌신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모든 따뜻함과 낯선 이방인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어떻게 되갚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새벽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식당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한국 전역증 소지자는 10% 할인. 이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고 어떤 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받았던 온기를 한국 군인들의 의무와 희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친구들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를 보자마자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특히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진짜 한국 전역증으로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전역증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할인 이상에 자신의 군 복무가 이국 땅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밀러 씨,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한국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손님이 평소보다 2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들이었고
모두가 저녁증을 들고 왔습니다. 한 유학생은 SNS에서 봤어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민준이 찍은 사진이 한국 커뮤니티에 미국에 한국 저녁증 할인해주는 식당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유학생은 우리 아버지도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제가 단순한 할인 정책 이상의 큰일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대부분 영업시간, 저녁증 지참 여부, 친구 동반 할인 가능 여부 등을 묻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문의였습니다. 저는 저녁증은 본인 확인용이니 꼭 가져오셔야 하고 친구분들은 정상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라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느 날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국인 학생회에서 수십 명 가까운 학생들이 단체로 식당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저녁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학생회장 민수 원문 그대로의 요청에 따라 단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민수는 밀러 씨,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계세요. 인스타그램에 저스트 저녁증 식당 검셜 에단스 키친 같은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도 보여주었는데 미국 갈 때 저녁증 꼭 챙기세요. 한국 군인을 존중해주는 미국인 식당 주인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병무청에 저녁증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녁증을 챙겨간다는 민수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이처럼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현지 신문에서도 이 독특한 할인 정책에 대해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는 에단 밀러 씨, 왜 하필 한국 군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미경 아주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의 의무 복무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식당을 찾아와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에서 왜 한국 군인만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는 군대도 아닌 겁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고 저는 당황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 일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이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왜 한국만 특별 대우합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고자 그 손님에게도 10% 할인을 적용해 드렸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인 손님은 우리도 군 복무합니다. 중국에도 전역증 있어요. 이건 차별입니다. 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그들의 식사비도 할인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리뷰 사이트를 확인했더니 인종차별 가게입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특정 국가만 혜택 주는 건 문제 있다 등 여러 개의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진심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저는 단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을 되돌려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일었고 일부는 제 식당을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런 특정 국가 우대는 국제적 갈등을 조장합니다. 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만 특별해야 하죠? 모든 나라의 군인들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라며 불공정성을 비난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바탕으로 시작한 이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벽에 붙은 한국 전역증 소지자는 10% 할인이라는 문구를 바라보며 이 문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고심한 끝에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갈등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기 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씨, 정말 할인 없애셨어요?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민준에게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많은 한국 청년들이 밀러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단순한 할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진정 옳은 선택일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익숙한 얼굴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에 왔던 한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인 훈철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주문하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밀러 씨, 죄송한데 이거 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고 훈철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훈철이 떠난 후 식당 정리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과 영어가 섞인 송을씨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밀러 씨께 먼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제 영어 실력으로는 제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편지로 대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전역한 유학생입니다. 군 생활은 제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때론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그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밀러 씨의 식당에서 그 안내문을 봤을 때 처음으로 제 군 복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미국인에게 그런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특별했어요. 밀러 씨 덕분에 전역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군 복무한 시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팻말 다시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김훈철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자부심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제 진심을 포기해야 할까?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저는 진정한 의미를 담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종이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한국 전역증 소지자는 10% 할인, 당신의 시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이 할인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안내문을 벽에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제 진심이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할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미경 아주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밀러 씨,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에 저는 항상 김치찌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낯선 이방인에게 건넨 따뜻한 한 그릇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나라, 그들의 문화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기쁘게 한 듯했습니다. 일본인이나 중국인 손님들의 반응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본인 손님은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리뷰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식당,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같은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온 50대 관광객 부부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애리조나 여행 중 인터넷에서 제 식당 이야기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군번이 희미하게 지워진 낡은 전역증을 보여주셨는데 4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아직도 갖고 있다니 제가 더 놀랐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평택에 있던 그 작은 김치찌개 식당은 아직도 있을지, 미경 아주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평택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제 질문에 그들은 최근 평택의 모습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크게 확장되었고 주변 지역도 많이 개발되어 예전의 소박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기억하는 그 장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한국에 또 오실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제 소중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 시절의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미경 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마을 풍경, 그리고 처음 김치찌개를 먹던 날의 모든 순간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삶에 따뜻하게 남는 기억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식당 한켠에 작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시절의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걸고 그 밑에 당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제목과 함께 작은 메모장을 두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2월이 끝나갈 무렵 제 식당의 메모장은 한국 전역자들의 군 생활 추억,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값진 교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보낸 겨울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훈련소에서 처음 받은 편지의 감동,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던 날 부모님이 기지 앞에서 기다리시던 모습 등 짧은 문장들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매우 컸습니다. 저는 틈틈이 그 메모들을 읽으며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경험은 제 군 생활과는 달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60살 가까이 보이는 한국인 노부부가 손자와 함께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자는 제게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세요. 미국 방문 중이신데 이 식당 이야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시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인 신분증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종이였지만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군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그거 전역증이 아니라 신분증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고 맺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고 손자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내가 20살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 내 목숨을 구해준 미국 청년이 있었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고마움은 잊은 적 없어.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단지 식당을 찾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 식당에 이런 귀한 분이 오신 것은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서툰 영어로 몇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Thank you, 아메리카, 리버폴, we will fall.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 22년 전 제가 경험한 따뜻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감사와 기억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미국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친구들이 액자에 담긴 태극기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이라며 액자 아래에는 에단 밀러, 한국의 진정한 친구에게 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식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고 그 옆에는 제가 주한미군 시절 입었던 군복과 한국 친구와 찍은 마지막 사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손님들과 온라인 비판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나누고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국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곧 수락했습니다. 그들이 피닉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첫 김치찌개, 미경 아주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현재 식당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송이 한국에서 나간 후 더 많은 한국인들이 식당을 찾아왔고 심지어 관광 코스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혹시 동네 식당 기억하세요? 김치찌개 파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분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어요? 최미경이라고. 그 남성은 미경 아주머니의 아들 재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송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주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단이라는 군인, 처음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나중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뵀습니다. 제준의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주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여러 음식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는데 어머니의 김치찌개 비법입니다. 밀러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제준이 가져온 레시피대로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22년 전 제가 처음 맛본 그 김치찌개와 완벽하게 똑같았고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식당에는 지릿한 미경 아주머니 스페셜 김치찌개라는 메뉴가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증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할인을 요청하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웰컴 백, 솔저. 웰컴 백, 솔저.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녁증 한 장. 누군가에게는 잊힌 종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젊음과 희생의 기록이며 그것을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따뜻했던 김치찌개 한 그릇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기억은 작은 친절이 큰 울림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피닉스의 작은 식당에 오늘도 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그것이 제가 미경 아주머니와 한국에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라이언 쿠페오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15년째 동아시아 군사 분석가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한반도 정세 분석이며 10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의 모든 생각은 뿌리부터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의 한 회의실에서는 일부 관료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상 대통령 없는 나라 아닌가요? 지도자가 감옥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믿죠? 라며 한국을 비난하고 맞습니다. 당장 우리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미군 철수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작성한 15년차 동아시아 군사 분석 보고서가 국방부의 수뇌부를 뒤흔들어 놓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백악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정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보고서의 기류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15년간 분석가로 일하면서 한국은 줄곧 미국의 보호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헤이즈 선임 분석관이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라고 발언했을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야 하지 않을까? 로버트 헤이즈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아직 자립이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을 이어갔지만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자리의 사라 케네디가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2년 내 미 해군 함정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며 자료를 펼쳤지만 저는 이 역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실무진으로부터 상부에서 한국 현장 실사를 요청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라이언 당신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불만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한국 방문에서 저는 과도한 자존심,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등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출장이 제 예상을 확인하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철수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실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겠지. 특히 중국 관련 보고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 남중국해 장악, 태평양으로의 세력 확장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자립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현장 조사로 끝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발견이 있을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저는 제 선입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 앞에서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0년 전 보았던 그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로봇이 안내하는 환승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들은 워싱턴의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와 동행한 보좌관 데이비드는 놀란 목소리로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라고 물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저도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는 물론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맛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떡소떡, 국밥, 호두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가 즐거움을 더했고 자동 센서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화장실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이는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창밖의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마천루들을 가리키며 "라이언, 우리가 가진 자료들이 너무 낡은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 대부분 5년 전 통계에 기반한 것들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보고서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곳에 지사를 두고 있었으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분명 제가 예상했던 보호가 필요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오늘 첫 일정이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입니다. 서지원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전후 복구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은 도시의 모습에 데이비드는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태블릿을 켜고 한국의 최신 경제 지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은 너무나 낡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국, 세계 쉬권의 GDP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의 첨단 산업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건 정말 놀랍군요. 라며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만 폴란드, UAE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는 수준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은 한국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실제 군사력으로도 이어졌을까?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연락관으로부터 서지원 박사의 양력을 받았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눈에 띄었고 현재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연락관은 내일 아침 9시에 연구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절차가 매우 엄격하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보다 더 엄격한 보안 절차라는 사실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는 "라이언,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즉각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일 연구소에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방위산업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연 그들이 미국의 보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화려한 도시의 표면 아래 어떤 실체가 숨어 있을지 깊은 생각에 잠겼고 내일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 군사 정보들이 흐르고 있었고 최신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동아시아 전역의 군사 동향을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쿠퍼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박사는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많네요. 서 박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한국을 가장 먼저 위협할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에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 박사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남중국해의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해군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태평양을 장악하는 것이죠. 중국의 해군 함정 증가 추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현황,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활동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 박사가 한반도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다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잃게 됩니다. 평택 기지가 바로 그것이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이었던 것입니다. 서 박사는 사드 THA-8 시스템 화면을 띄우며 사드 시스템을 보시죠.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이기도 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드를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죠. 서 박사가 꺼낸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 현황 자료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죠. 창밖으로 F-35와 한국의 KF-21이 나란히 이륙하는 굉금이 들려왔고 그 광경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동맹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브리핑이 끝날 무렵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서 있었습니다. 서 박사는 평택 기지의 위성사진을 띄우며 이 기지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대만 해협까지의 거리를 보세요. 하와이나 괌 미군 기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도상의 거리를 확인하자 평택이 대만 해협과 가장 가까운 미군 주요 기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사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하와이에서 오는 증원군을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평택에서 출동하는 병력이 더 효과적일까요? 서 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은 자명했습니다. 평택의 신속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였습니다. 서 박사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보세요. 스크린에 표시된 사드 레이더의 감시 범위는 중국 동부 해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이 이 레이더의 감시 아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 박사가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도 KA 다이스에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영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기존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모든 내용이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 박사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최근 해군력 증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급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바로 한반도라는 장벽입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제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태평양의 균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제 15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작성할 제 보고서는 완전히 새로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군 시험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 공군 소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강 소령은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입니다. 라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본 KF-21은 F-22와 F-35를 혼합해 놓은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강소령은 KF-21은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된 스텔스 전투기이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부 성능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항공우주 역사상 독자 개발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뿐입니다. 수많은 선진국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KF-21의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전투기의 엔진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고 KF-21은 활주로를 화살처럼 달려나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의 기동성은 제가 본 어떤 전투기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소령은 믿기지 않으시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라며 우리를 지하 벙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제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강소령은 이 체계는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7분 이내에 요격이 가능하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더 빠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전역을 덮고 있는 촘촘한 방어망이 표시되어 있었고 어떤 미사일도 이 그물망을 뚫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험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통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곳에서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동맹국이었던 것입니다. 강소령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 되었죠. 라고 말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소령은 우리를 대형 경납고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K2 전차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죠. 실제로 K2 전차는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낸 바 있었고 그 옆에는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넷센 네이토 국가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시설로 안내되었고 강소령은 이곳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며 청웅트바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액 추이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소령은 작년에만 해도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선택했다는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가 실전을 고려해 우리의 무기 체계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유럽 국가들의 까다로운 기술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닌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실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평택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서 받은 중국 해군력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함정 숫자에서 미 해군을 추월했고 해군력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의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곧 평택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작전 참모가 우리를 맞이했고 그는 오늘은 특별히 작전 통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택 기지가 왜 중요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태평양 전역의 해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 대만 해협의 상황, 일본과 한국 주변의 모든 군사 활동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윌슨 참모는 대만 해협을 가리키며 만약 이곳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택 기지입니다. 하와이나 괌에서 오는 것보다 10배는 빠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상의 거리를 보니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택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고 이는 중국의 감시망을 우회하지 않고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윌슨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하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평택 기지는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해상 방어선인 제1도련선 돌파인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 기지는 이 방어선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중국 해군의 기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평택 기지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중국은 지난 5년간 해군 함정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라는 장벽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주요 항구들이 모두 한반도를 우회해야만 했고 그만큼 시간과 연료가 추가로 필요했으며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윌슨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이곳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며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택 기지와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서의 다음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윌슨은 이곳은 아시아 전역의 정보가 모이는 중추신경입니다. 라며 평택 기지의 또 다른 특별한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과의 정보 공유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가치죠. 스크린에는 중국동해 함대의 실시간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윌슨은 하와이에서 증원군이 도착하려면 최소 일주일, 괌에서도 사흘이 필요하죠. 하지만 평택에서는 단 몇 시간이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지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최신 레이더 시스템, 정밀 감시 장비, 그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완벽한 준비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과의 완벽한 협력 체계였습니다. 윌슨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협력 체계입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우리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전력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관제실에서는 F-35와 KF-21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비행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이것이 우리가 평택 기지에 가장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거점이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던 워싱턴의 관료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택 기지를 나서며 이곳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기지가 아니라 미래의 태평양 질서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도쿄 방위성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평택에서 본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늘 마주할 자리가 까다로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방위성 회의실에는 일본 방위성의 고위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카무라 차관보가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라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더군요. 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그는 하지만 우리 일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입니다. 우리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라며 일본의 방위비 지출, 미일 동맹의 역사, 주일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일 미군 철수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반면 주한 미군 철수는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걸까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니까요. 한국은 글쎄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제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UAE와 폴란드가 일본 대신 한국의 방산 장비를 선택했다는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이는 세계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동맹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제가 방금 본 보고서의 내용을 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일본 측의 필사적인 주장은 오히려 일본의 불안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나카무라는 요코스카 기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코스카가 미 칠함대의 활동 방향과 일본의 지원 체계에 있어 미 해군의 핵심 전진 기지라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 내용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연합훈련 성과를 비교한 자료를 켰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실전 훈련에서의 성과 차이가 상당히 크군요. 나카무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건 단순한 훈련 결과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실전이라면 더욱 큰 차이가 날 것 같군요. 한국군은 이미 베트남전, 청해 부대의 활약,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과의 긴장 상태 등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입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훈련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타나카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휴식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나카무라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동맹의 가치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방위성을 나서는 저의 마음은 묘하게 착잡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그들의 불안감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쿄의 황혼을 배경으로 저는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동맹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그 자격을 갖춘 나라는 분명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DMZ 비무장지대표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준호 대령은 잠시 후 JSA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평화로워 보이는 DMZ의 풍경 속에 숨겨진 긴장감은 숨 막힐 듯 했습니다. 김 대령은 저기 보이시나요? 최근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북한군의 새로운 진지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라며 태블릿을 꺼내 최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 기지 뒤편에서 포착된 중국군의 활동 정보였습니다. 김 대령은 이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제 신형 레이더 시설이 설치된 것도 확인했죠. 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관측소에서 북한 지역을 살피는 동안 갑자기 북한 측에서 포착된 움직임에 대한 긴급 통신이 무정위에서 들어왔고 김 대령은 저를 전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벙커처럼 꾸며진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군 기지로 들어가는 중국 군용 차량들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한 남북 대치선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대령은 이런 상황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발생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그리고 이곳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술 회의실에서의 긴장된 시간 동안 스크린에는 북한과 중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김 대령은 한국군의 다층적 방어 시스템 화면을 띄웠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 지원을 시작한 이후 우리의 대응 능력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프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위협의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기, 첨단 레이더망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은 터치센 핀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과 맞먹는 수준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기습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이 안내한 특별 관측소에는 모두 자체 개발한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이질력, 첨단 감시 장비들이 적외선 모드로 전환되어 북한 지역의 움직임이 더욱 선명하게 포착되는 것을 보며 김 대령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초 기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대령은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죠. 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내린 DMZ를 뒤로하며 이곳에서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이며 한국이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닌 능동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명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버트 헤이즈 선임 분석관이 다가와 라이언 돌아왔군요. 한국에서의 조사는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은 제 보고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택기지 영상을 띄우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제가 보여주는 한국의 첨단 군사력, 독자적인 방위산업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DMZ에서 촬영한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한국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들은 이미 동북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폴란드와 UAE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실에서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교차됐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결론 지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 한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라 케네디가 일어나 라이언, 당신의 보고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DMZ에서 찍은 일출 장면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유와 평화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상은 한미연합훈련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양국 군인들의 모습, 첨단 장비를 다루는 한국군의 모습, 그리고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한국 무기들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장교 한 분이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갈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자 회의실 분위기는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의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젊은 한국군 장교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보고서는 다음날 국방부 최고위층에 전달되었고 몇 주 후 워싱턴은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평양 너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대국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두 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었고 동시에 한 미국인 베테랑의 진심 어린 존중이 국경을 넘어선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첨단 기술 강국이 된 나라,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기적을 만든 나라, 그리고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전역증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에단 밀러 씨의 작은 친절이 세계 전략의 큰 그림에 어떤 의미를 더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